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부제는 은퇴를 모르는 장수 의사의 45가지 건강습관입니다. 저자는 다나카 요시오 님이시고요. 이분은 2023년 현재 105세이시고 80년째 의사로 일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1918년에 대만에서 태어나셔서 초등학교 졸업 후에 일본으로 건너가 의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만의 여성 아동협회 클리닉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이고요. 2021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생각에 정말 놀라게 됩니다. 의사로 무려 80년 동안 일을 하셨다는 사실에 저는 경외감마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105세이시며 지금도 건강하게 의사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연세가 많으신 현역 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비록 의사이시지만 자신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즉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의료의 기술이나 약의 힘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이나 산책, 충분한 수분 섭취, 미소, 여유로운 마음가짐 등 소소한 습관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실천해 왔으며 장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적 습관 45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5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부 주제는 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입니다. 저자의 활동법, 즉 저자만의 규칙적인 습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2부와 3부 주제는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피합니다 이고요. 저자의 식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4부 주제는 저는 병을 통해 오히려 건강해졌습니다 이고요. 저자의 질병 대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부는 저는 늘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입니다. 저자의 마음 관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평범하고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좋은 습관을 들인다면 누구라도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105세 할아버지 현역 의사의 건강 비결이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삽니다. 제 하루는 최근 몇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반에 기상해 침대에서 10분간 체조를 합니다. 7시부터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조금 지나면 출근을 합니다.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해 12시 반에 오전 진료를 마칩니다. 2년 전까지는 낮 2시에서 5시까지 오후 진료도 했는데 지금은 오전 진료를 끝내면 집에 돌아가 점심을 먹고 2시부터 4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저녁 5시부터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7시부터 가족과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 후 욕조에서 따뜻한 물로 피로를 풀고 10시 반쯤 잠자리에 듭니다. 거의 매일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첫째, 낮에 활발해지는 교감신경과 수면 중에 활동하는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만일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이 매일 다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원활히 전환되지 않아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불면증에 걸리거나 다른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고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면 소화가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는 많은 에너지가 사용돼 생각 이상으로 몸에 부담을 줍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음식은 우리 몸에는 모두 이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몸 안에 들어와 이러한 소화 과정을 거쳐 영양분이 되고 몸과 동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 소화와 흡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침 분비량이 늘어나 위가 활동을 시작하고 췌장에서 췌장액이 분비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컨디션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허기와 졸음을 느끼는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안정된 사람일수록 허기와 졸음을 느끼는 시간도 일정합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로 몸에 좋은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15분 일광욕을 합니다. 제 피부가 구릿빛인 것은 매일 산책할 때 나름대로 일광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산책 이외에도 집 근처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사람을 만나는 등 이런저런 볼일로 집 밖에 나가 걷는 일이 많습니다. 가능한 한 밖에 나가서 걷는 이유는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조금이라도 많이 햇빛을 쐬기 위해서입니다. 햇빛은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1시간, 2시간씩 오래 햇빛을 쐬지는 않습니다. 밖에는 건물과 나무 그늘이 있어서 산책할 때 직접 햇빛을 쐬는 것은 고작해야 20분 정도입니다. 일광욕의 효용으로는 다음에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생체 시계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의 주기는 하루로 낮에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높여 몸의 활동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높여 휴식 상태로 이끕니다. 이 생체 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면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같은 몸의 기본적인 작동도 안정됩니다. 생체 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려면 햇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 시계가 어긋났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분이라도 햇빛을 쬐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긋났던 생체 시계가 조정됩니다. 둘째, 일광욕에는 세로토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분비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등 정서 안정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최근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세로토닌 분비량이 평균보다 낮아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광욕으로 세로토닌 분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일광욕에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를 막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D는 뼈 형성에 사용되는 칼슘과 인해 흡수를 도와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골 밀도가 낮아지는데 골 밀도가 높은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일광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보다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검버섯과 주름을 의식해 햇빛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일광욕은 대장암과 위암 등의 소화기계암을 예방해 줍니다. 햇빛을 쬐면 체온이 올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 기능도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체온이 낮아 체내 순환이 나쁜 상태가 됩니다. 체온이 낮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39.3도 이상이면 사멸한다는 암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일조량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대장암과 위암 등의 소화기계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광욕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매일 30분 산책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쉽게 지치고 다치기 쉬워서 밖에 나가는 것을 겁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만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만 있고 밖에 나가 걷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하체가 약해집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약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매일 산책을 거르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에 있을 때는 오후 5시 30분에 오후 진료를 끝내고 산책을 했습니다. 대만에 온 뒤로는 오전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점심 식사를 하고 초저녁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살았던 곳도 그랬고 지금 이곳도 집 근처 산책 코스 도중에 비탈길이 있습니다. 경사가 급한 비탈길은 넘어질 위험이 있지만 제가 다니는 코스는 경사가 완만해서 하체 근력을 단련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일을 마치고 난 뒤의 가벼운 산책은 일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주어
몸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몸의 건강에만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주변 경치와 계절의 변화를 맛보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즐기다 보면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목적지를 정해 무리하지 않고 도중에 휴식도 취하며 천천히 걷습니다.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따르기에 산책이 마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의무처럼 생각하고 걸으면 산책이 재미없어집니다. 애써 시간을 내서 걷는 만큼 오감을 동원해 산책을 즐겨보길 바랍니다. 매 순간 내 등 모양을 체크합니다. 자세는 그 사람의 평소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의식을 갖고 몸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크게 바뀝니다. 가령 최근에는 본래 C자 커브 형태여야 할 목뼈가 일자가 되는 일자목이나 상체가 앞쪽으로 굽은 새우등이 된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게 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젊으면 일자목이나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뼈가 굳어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고령자의 등이 구부정해지는 원인으로는 우선 척추를 받치는 배 근육과 등 근육을 중심으로 온몸의 근육이 약해지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간판이 얇아지거나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는 등의 요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항상 바른 자세를 취하고 얼굴도 정면을 향합니다.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되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등이 굽지 않으려면 낮에 활동할 때는 물론이고 잠을 잘 때의 자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 시 자세는 베개와 매트로 정해집니다. 요와 매트는 몸이 꺼지지 않게 약간 딱딱한 것이 좋은데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매일 15종류 이상의 채소를 먹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채소입니다. 채소에는 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매일 채소를 의식한 식단으로 식사를 합니다. 식사로 섭취하는 채소는 신선초, 쑥, 고구마잎, 푸른 파파야를 비롯해 당근, 파프리카, 양배추, 가지, 배추, 시금치, 청경채, 여주열매, 자색고구마, 호박, 차조기, 콩나물, 고수 등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생채소를 그대로 많이 섭취하면 소화에 좋지 않아서 기본적으로는 익혀서 스무디로 만들어 먹거나 데치거나 볶아서 먹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침 주스도 만들어 마십니다. 먼저 적당한 크기로 썬 당근과 감귤즙 또는 레몬즙을 믹스해 넣고 갑니다. 거기에 사과를 넣고 다시 한번 갈아서 매일 아침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출근 전에 바빠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소화도 잘 되며 영양가 높은 채소를 섭취하기 위해 이렇게 먹고 있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채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베지터블 퍼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지터블 퍼스트는 말 그대로 식사할 때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 등의 단백질과 당질인 밥을 섭취하는 식사법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 여분의 당질과 지질의 축적을 막아 비만, 당뇨병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소를 비롯해 버섯, 해조류, 나토 등에 풍부히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당질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어 지방의 흡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에는 노화 촉진 물질인 노화 단백질의 흡수를 막고 배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소를 가장 먼저 먹게 됩니다. 식탁에 고기와 채소가 있으면 맛있어 보이는 고기부터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소부터 먹어보도록 하세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고기를 먹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채소는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섭취하지만 고기나 생선 등의 단백질원도 많이 섭취한다는 말입니다. 8, 90대의 고령에도 두툼한 스테이크와 돈가스를 일주일에 2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충분한 양을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즉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종합과학대학의 마가이 슈 교수는 실험
대상군을 첫째, 매일 80g 정도의 고기를 먹는 그룹과 둘째, 매일 60g 정도의 고기를 먹는 그룹, 그리고 셋째, 매일 40g 미만의 고기를 먹는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첫 번째 그룹이 세 번째 그룹에 비해 사망 위험이 44%나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기의 단백질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뇌졸중 방지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키워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육류도 여러 부위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소고기, 돼지고기는 붉은 살코기뿐 아니라 기름기가 많은 등심도, 닭고기는 연한 살뿐 아니라 가슴살과 다리 부분 등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박한 식사를 하다 보면 생선도 거의 먹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푸른 생선에는 피로를 제거하는 DHA와 EPA가 많이 들어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식단은 소박한 식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매일 치즈 등의 유제품, 고기, 생선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고 식사량도 90% 정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저는 요구르트, 치즈, 발효마늘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효모와 곰팡이 같은 미생물의 발효작용으로 만든 식품을 발효식품이라고 하는데 발효 과정에서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당연히 몸에 좋을 수밖에 없지요. 발효작용을 통해 단백질은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이 되고 당질은 유산과 알코올이 됩니다. 펩타이드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 혈압과 혈당치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발효식품은 미생물 작용으로 분해가 이루어져서 소화 흡수가 뛰어나고 아미노산과 초산이 많이 발생해 맛도 좋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고유의 발효식품을 만들어 먹는 풍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특히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는 대개 그 지역 특산물로 만든 발효식품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는 발효식품이 뛰어난 건강식임을 증명합니다. 초밥을 비롯한 일본의 음식 역시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 초밥 등의 일본 음식을 제공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된장, 간장, 나토, 장아찌 같은 발효식품의 종류가 많아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섭취합니다. 비만을 초래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식품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름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건강을 생각할 때 기름은 반드시 필요한 식품입니다. 다만 기름은 섭취 방법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몸에 좋은 기름과 좋지 않은 기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할 때는 어떤 기름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평소 올리브 오일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채소 스무디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더해서 먹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불포화 지방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오메가9 지방산인 올레인산이 풍부합니다. 올레인산은 항산화 작용을 높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암을 예방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뇌혈관장애,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올리브오일은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작용이 뛰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활동이 약해져 변비에 걸리기 쉬운데 올리브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인산은 장에 자극을 주어 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변비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전에 올리브 오일을 한두 스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행히 변비증이라 할 정도의 변비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올리브 오일을 거르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쾌변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일 물 2리터를 마십니다. 저는 수분 섭취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기상시, 취침 전, 일하는 짬짬이, 산책 전후, 목욕 전후 등 자주 수분을 보충해서 하루 2리터를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수분 섭취를 의식하는 것은 물이 몸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신진대사 작용이 떨어지거나 심근경색과 뇌경색, 열중증 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예방하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자주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체내 수분이 1% 줄면 갈증을 느끼고 5% 줄면 탈수 증상과 열중증 증상이 나타나고 20% 줄면
죽음에 이르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섭취한 물은 혈액과 림프액으로 몸 안을 돌며 산소, 영양물, 호르몬을 전달하고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과 땀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흐름이 나빠져서 뇌와 내장의 기능 저하를 일으키거나 뇌경색, 심근경색의 요인이 됩니다. 특히 뇌경색은 여름과 겨울에 많고 야간부터 새벽 시간대에 일어나기 쉬우니 젊을 때에 비해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는 고령자는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가공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식품 첨가물을 많이 사용한 냉동식품과 도시락 같은 가공식품을 주로 팝니다. 또 도시에서는 외식이 작기 마련이고 외식을 자주 하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몸에 좋지 않지요. 몸에 좋은 식사를 하려고 의식하면서도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빈번히 섭취하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효과는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즉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영양적인 균형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과 농약을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산화방지제, 방부제, 인공착색료, 인공감미료 등의 식품 첨가물은 보존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조비를 낮추거나 맛을 좋게 하거나 맛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식품 첨가물 중에는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적지 않고 이러한 물질은 대부분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가령 소시지와 명란젓 등에 사용되는 첨가물인 아질산 나트륨은 대장암의 발병 위험률을 높인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했으며 어묵, 가공육 등의 보존료로 사용되는 소르빈산은 발암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캔커피, 콜라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에는 발암성이 있고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물질이 사용되며 빵을 부풀리는 데 사용되는 이스트푸드는 골다공증과 심근경색의 요인이 되는 인산염이 들어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첨가물 표시는 애매한 것도 많아서 어떤 종류의 첨가물이 사용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식품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바쁜 현대인은 어쩔 수 없이 냉동식품과 인스턴트 라면, 편의점, 도시락 같은 가공식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구입할 때는 라벨에 표시된 식품 성분을 확인해 첨가물의 종류가 적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여전히 젊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시인 세뮤얼 울먼은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젊게 사는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젊은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더 늙기도 하고 반대로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은 늙었어도 젊게 느껴집니다. 한편 병은 마음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병의 완치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예도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봐도 완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진행성 암 환자가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병과 마주해 기적처럼 완치된 예도 있었고 반대로 몸을 잘 조리만 하면 좋아지는데 환자가 지나치게 낙담해 악화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몸은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처럼 스마트폰 메신저를 즐깁니다. 고령자에게 치매는 큰 문제입니다. 가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 수도 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치매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수단은 있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고령자에게 두려운 질병입니다. 뇌 운동도 치매 예방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재미있거나 신나지는 않습니다. 재미없으면 지속하기 힘들고 무리해서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뇌 운동을 하느니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회화를 배우고 시조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산에 오르는 게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위한 모임에 가입해도 좋습니다. 남성이라면 요리교실에 등록해 새로운 요리를 접해보거나 바둑교실에 다니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또는 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것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일,
신나는 일은 기분을 밝게 해줍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즐거운 때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자극이 되어 치매를 막아줍니다. 따라서 즐겁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일을 찾아서 지속하는 것이 최고의 치매 예방법입니다. 참고로 요즘 저의 즐거움은 스마트폰 메신저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치 사진이나 힘을 북돋아주는 동영상을 찾으면 그것을 친구들에게 보내 감상을 듣고 수다를 떱니다. 모바일 메신저는 제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살기를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일을 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의 최대 목표입니다. 사실은 10년 전에도 똑같은 목표였고 20년 전에도 똑같은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10년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특별한 날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매일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오늘부터 10년 더 일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자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잘 버텼다. 앞으로 10년도 이렇게 살자는 생각을 매일 새로 합니다. 앞으로 10년은 현역으로 일하자. 100살 넘은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누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건 무리 아닐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80세, 90세 때도 앞으로 10년 버티자고 말했는데 직접 내게 말하지는 않았어도 모두 그건 무리 아니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망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101세인 지금 목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목표를 갖고 열의를 키우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충실하게 만드는 열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인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라면 단순히 회화를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수준에 도달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꿈을 갖는 것은 좋지만 꿈으로만 남겨두면 현실에서 쉽게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꿈을 가질 때는 동시에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세워도 됩니다. 목표는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다시 다음 목표를 세워 나가면 처음에는 무리라고 생각한 곳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